2008년 여름 전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 올림픽에 쏠려 있을 그때 중국 전역의 병원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뇨기과에 어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배는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장 결석으로 쓰러집니다. 피해 아동이 무려 30만 명이에요.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국제사회는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아이들이 매일 먹던 분유였습니다. 오늘은 화려했던 베이징 올림픽의 환호 뒤에 가려진 진실과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디바달리아입니다. 2008년 6월 중국 간수성 비뇨기과 의사 장웨이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최근 들어 영유아 환자가 갑자기 폭증한 건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들 대부분이 신장 결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온몸이 부어오른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23년 의사 생활 동안 그는 이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영유아의 신장 결석은 극히 드문 질환이에요. 발생률은 10만 명당 5명 수준으로 특히 1세 미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 거의 없는 병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웨이는 다른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간수성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국 곳곳에서 같은 증상의 영유아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정 규모만 30만 명.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식단 등 외부 요인일 가능성이 높죠. 장웨이는 즉각 조사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직접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하죠. 거주지와 소득 수준, 생활 방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모두에게서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었어요. 바로 삼루그룹의 분유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삼루는 이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중국 분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브스 선정 유망 기업 100위 안에 들 정도로 성장세도 가파른 상태였죠. 그런데 이 모든 의심이 그 국민 분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비극에는 전조가 있었어요. 불과 4년 전 중국은 이미 한 차례 분유 파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안후이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부어오르는 이른바 대두증 증상을 보인 겁니다.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낙농업자와 도매업자가 결탁해서 가짜 분유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분유에는 단백질, 지방, 필수 미네랄 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분유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분과 사탕수수 가루가 대부분이었죠. 칼로리는 채워졌지만 이 정작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성장에 문제가 생겼고 심각한 부종으로 머리까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189명이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싼 분유를 믿지 않게 됩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고급 분유를 찾기 시작했죠. 그때 시장의 중심에 떠오른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루그룹이었어요. 삼루는 무려 1,100가지의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를 쌓았고요. 안전한 분유의 상징처럼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4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장웨이를 포함한 조사단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그 삼루그룹의 분유가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확신을 굳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죠. 한 달 전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왕원핑으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 11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분유를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중국에서 분유는 영유아만을 위한 식품이 아니었대요. 영양 보충용으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널리 소비되던 제품이었다고 해요. 왕 씨 역시 13살 딸을 위한 여아용 분유와 이 부부가 먹을 단백질 분유를 함께 구입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잠들기 전 한 컵씩 마셨죠. 하지만 이 분유를 먹기 시작한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딸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습니다. 소변에는 지독한 악취가 났고 심지어 눈에 보일 정도의 작은 결정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왕 씨는 처음엔 단순한 불량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삼루그룹 측에 연락을 합니다. 회사는 남은 분유를 회수하고 환불까지 진행해줬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왕 씨는 수거한 분유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황당합니다. 기업의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죠.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바로 스촨성 대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렸죠. 국가적 비극 속에서 한 기업이 나섭니다. 바로 삼루였어요. 피해 지역의 아이들에게 분유를 무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죠. 위기 속에서 빛나는 선행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왕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우리 딸처럼 저 애들도 아프면 어떡하지? 저 상황에서는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을 텐데.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공개했어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삼루그룹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월 31일 그 글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삼루 측이 왕 씨에게 접근해서 합의금을 건넨 뒤에 게시물 삭제를 종용한 겁니다. 알고 보니 삼루는 이미 분유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1년 전부터 고객센터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해결보다는 소비자의 입을 막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돈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묻히기를 기다렸죠. 정부 역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8월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었죠. 분유 문제로 국가적인 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장외일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거대 기업과 맞서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디에서도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해외였어요. 삼루그룹은 이 뉴질랜드의 유제품 기업 폰테라와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즉, 폰테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상황을 파악한 폰테라는 즉시 중국 측에 리콜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명성이 떨어지기 전에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폰테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뉴질랜드 정부에 알린 거죠. 보고를 받은 헬렌 크라크 총리는 분노했고 중국 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해라 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결국 중국 중앙정부도 움직입니다. 긴급 조사팀이 꾸려지고 곧바로 삼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그리고 관련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이 분유의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함량의 멜라민이 검출된 겁니다. 멜라민은 주로 짜장면이나 떡볶이 용기 같은 플라스틱 제품에 쓰입니다. 당연히 식용은 불가능하죠. 공업용으로 정제된 순도 높은 멜라민이라면 오히려 나았습니다. 하지만 분유에서 검출된 건 폐기물에 가까운 하급 제품이었어요. 여기에는 시아누르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멜라민과 시아누르산은 인체에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세한 결정이 만들어지고 신장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신장 결석과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고요. 그럼 왜 유독 영유아에게 피해가 집중되었을까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신장의 크기가 작고 대사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분유를 주식으로 먹기에 섭취량이 많고요. 즉, 체내로 유입된 멜라민 양이 월등히 많은 반면 처리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삼루그룹은 분유에 멜라민을 섞은 걸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강화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 그 분유 파동 이후에 중국은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이 단백질 함량 검사가 훨씬 엄격해졌는데요.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판매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이 정석대로라면 좋은 원유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가죠. 문제는 삼루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이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낙농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게 값싼 원유 공급을 압박한 거죠. 결국 이 업자들은 꼼수를 선택합니다. 단백질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 검사 방식은 이 질소 수치를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을 추정하고 있었어요. 즉, 진짜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이게 질소 수치만 높으면 고품질로 통과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물질이 바로 멜라민이었어요. 멜라민은 질소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업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멜라민 가루를 마치 단백질인 것처럼 속여서 원유에 섞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값싼 원유는 고급 원유로 둔갑했고 이 문제의 분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원유는 분유뿐만 아니라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수출까지 됐어요. 여러 식품에서 고농도의 멜라민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중국 식품계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해외에서도 중국 식품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져나갔고요. 하지만 정작 중국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이유는 예상하시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멜라민이 포함된 식품을 계속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침묵을 깨는 결정적인 보도가 등장해요. 바로 남팡 조우모 신문사에서 특집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지엔 광저우 기자가 멜라민 분유를 심층 보도한 겁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 직후 대중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수천 건의 피해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장성에 거주하던 38살 남성 권리 씨는 중국 보도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딸의 증상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2년 전 늦은 나이에 딸을 가졌습니다. 출산 후 몸이 약해진 아내를 대신해서 육아를 전담했죠.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리 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분유를 하나하나 비교했어요.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본 끝에 그가 선택한 건 야스리 그룹에서 만든 시은 분유였습니다. 미국에서 고급 원료를 수입한다는 프리미엄 브랜드였죠. 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딸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복통을 호소했고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 거예요. 권리 씨는 삼류 분유 사건을 보고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은 분유에도 멜라민이 섞인 게 확실해. 그는 즉각 야스리 그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요. 동시에 사비로 검사도 진행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준치의 133배에 달하는 멜라민이 검출된 겁니다. 권리 씨는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서 직접 미국까지 날아갔어요. 원유 공급처로 알려진 목장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폐차장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으로 꾸며진 거였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나서야 했죠.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언론에 제보했어요. 그러자 야스리 그룹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의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제시한 거예요. 처음 권리 씨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까지 나서서 설득하자 마지못해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야스리 그룹이 던진 미끼였습니다. 합의 직후에 돌변하더니 그를 공갈 및 갈취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했고 거액의 금전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내가 상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거예요. 그녀는 딸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남편을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증언으로 인해 권리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정부의 비호 속에서 자행된 대기업의 횡포였어요. 하지만 권리 씨를 보호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스리 그룹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분유 검사는 피하지 못했어요. 결국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됐죠. 추가로 20개가 넘는 분유 제품에서 멜라민이 확인됩니다. 사실상 중국 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분유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멜라민 분말을 생산하고 유통한 12명 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었죠. 하지만 정작 기업의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야스리 그룹을 포함한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유일하게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삼류기업의 총수만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한편 멜라민 분유를 세상에 알린 이들의 처우는 크게 갈렸습니다. 조사단을 이끌었던 장외의 의사는 이후로도 의료활동을 이어나갔어요. 반면 삼류기업의 악행을 보도했던 지엔 광저우 기자는 지속적인 취재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2012년 언론계를 완전히 떠났죠. 야스리 그룹과 맞섰던 권리 씨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고요. 딸의 양육권도 잃었다고 해요. 또한 5년간의 복역 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죠. 당뇨를 비롯한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과거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며 2억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출소 후에는 기초수급자로 전락했고요. 피해 아동들과 가족들의 고통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의 아이들이 신장 결석과 배뇨 질환을 겪었고 이 중 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은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평생 신장 투석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이마저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2011년 또다시 가짜 분유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멜라민 분유는 제조사만 바뀔 뿐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을지 모르죠. 오늘 사건은 정말 너무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도태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일이나 인간관계, 자신의 커리어 등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모든 걸 포함해서요.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럴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조언받고 싶은데 막상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동료도 아무도요. 저라면 무섭고 고독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겪는 청년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0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원룸에서는 몇 날 며칠째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한 여성이 막 통곡을 하는 소리였어요. 주민들은 여성의 소리에 무슨 일이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괜히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울음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좀 괜찮나 보다 라고 했는데 한 달 후 건물 앞에 등장한 건 다름 아닌 119 구조대원이었죠. 바로 이 건물에 살던 30대 여성 A씨가 7평짜리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현관문고리 옆에 몸을 기댄 모습으로 굳어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건 A씨의 죽음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참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울음이 끊긴 날로부터 괜찮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웃들이 알아차린 거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갑자기 직장 해고에 남자친구와 이별으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그냥 통곡하는 것 뿐이었고 결국 그 상태로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그녀의 시신이 방치되어서 부패할 동안 A씨 주변 그 누구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악취나 미납된 월세, 관리비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일이 많아요. 심하면은 1년이 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시신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고독사라는 건 주로 60대 이상의 이 장년층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최근 들어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인생 통틀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활발한 시기, 고독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2021년 8월에는 인천 용종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더 비참한 사실은
이 시신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2달 뒤에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유품 정리사들이 현장을 찾았을 때 달력은 6월에 머물러 있었고 또 냉장고 안에는 이미 썩어버린 음식물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수선한 방 안 속 눈에 띄는 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 한 권. 30엔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2020년 11월 옥탑방에 살던 27살 여성 C씨는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문틈은 모두 테이프로 막은 상태여서 바로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조차 그녀의 사망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이 시신이 발견된 벽 한쪽에는 잘 될 거야 라는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기도 했죠. 이 사망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 청소 업체에 따르면 청년 고독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취업준비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각종 미납된 고지서들. 이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경제난, 취업난 등의 이유로 우울에 빠진 청년 세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이긴 했어요. 최근엔 20, 30대 우울증 환자 중 40%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들이 더욱 안타까운 건 바로 고독이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서울 한 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그는 가족들과 불과 100m 거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그의 집에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도 모습을 드러내는 이가 없었고요. 가족조차도 그의 죽음을 외면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30대 남성 D씨 역시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장 일을 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빚이 있었나 봐요. 이 막대한 빚을 갚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품정리사 말에 따르면 그가 남긴 보험증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D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 말이 그냥 좀 찢어버려요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실제로 유가족은 유품을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고독사를 맞는 청년들은 저마다의 모종의 이유로 가족과의 사이가 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면 더더욱 안쪽으로 고립될 거고요. 2023년 7월에는 충남 천안시 소방서에 다급한 출동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22살의 젊은 남성 E씨가 집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옆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을 바꿀 순 없었어. 일단 경찰은 유가족에게 연락하고자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E씨에게는 유가족이 없었어요. 그는 생후 2개월의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줄곧 그곳에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인 2021년에 성인이 되고 자립에 나섰지만 불과 2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E씨는 대학에 진학을 한 상태였지만 머지않아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그만둔 뒤 결국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됐죠. 사실 그는 그 전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손자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또 사회에 고립되어 버렸어요. 그가 생활했던 보육시설 원장은 E씨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E씨는 보육원에서 친구도 많고 그 누구보다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보육원을 나와서도 친구들과 줄곧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하지만 그는 이 남몰래 홀로서기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부모의 도움을 받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도 독립이란 서툴고 어려운 겁니다.
평생 보육시설에 살다가 덩그러니 세상 밖에 나온 경우에는 더 험난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지 돈만으로 외롭고 어려운 자립 청년들을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정말 절실한 거는 심리적인 지원이거든요. 특히 자립 청년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 근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당장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자립 청년들을 추적한 결과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아픔과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외부 관계를 단절한 일명 은둔 청년이 약 21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데 미처 파악하지 않는 사례들을 합쳐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라는데요. 이게 엄청난 수치죠. 은둔 청년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연이은 취업 실패로 인한 상실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을 실패자로 낙인 지어버리는 사회의 분위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에 힘을 쏟지만 가정환경이나 빈부격차 등으로 취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좌절감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죠. 꼭 취업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인간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나 혹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은둔형 청년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한 유품 정리 업체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창고에서는 미처 찾아가지 않는 사망자들의 신분증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이게 87년, 91년, 98년, 99년생 모두 고독사한 청년들의 나이입니다. 너무 젊지 않나요? 그래서 이미 유품 정리 업계에서는 청년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지 오래입니다. 노인의 경우 지 자체에서 생활 반응 등을 검사하는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견이 늦어져서 시신 훼손 정도도 정말 심각하죠. 그들은 대부분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부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책상 하나가 전부고 식재료가 있어야 할 곳엔 인스턴트 제품들 뿐. 그리고 옷이나 신발은 이 비닐봉투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출한 삶. 대신 벽면에 빼곡하게 붙은 포스트잇 속 자기계발 문장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먹먹하게 만듭니다. 청년 고독사에 대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지난 2021년 정부에서는 일명 고독사 예방법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청년 구직 지원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독사한 청년들, 그들은 분명 환영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 비극에는 우리 사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이 깔려 있어요. 아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로 발견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의 금연 사건 파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사망 17일 만에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유일하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스팸 메시지였죠. 그는 거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소통 창구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금융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